노인복지센터의 식당은 늘 조용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은 빛바랜 타일 바닥 위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플라스틱 식판 위의 반찬들은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그곳에서 김미자 여사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었다. 80세의 그녀는 치매 중기 판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과 고운 미소를 잃지 않았다. 아이고, 저 할머니 또 혼자서 중얼거리네. 옆 테이블의 박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옛날에 새 아이들이 둘러앉아 엄마 맛있어요라고 말하는 모습이 보였다. 오늘도 미자는 식판을 앞에 두고 허공에 대고 말했다. 얘들아, 밥 먹자.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따뜻했지만 테이블에 앉아 있는 이는 그녀뿐이었다. 옆자리의 사회복지사 김수진은 미자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오늘은 고등어 조림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수진은 이 복지센터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었다. 처음 미자를 만났을 때부터 그녀에게 특별함을 느꼈다. 다른 어르신들과 달리 미자는 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식사 때마다 빈 의자들을 향해 말을 걸었다. 수지는 미자의 서류처를 여러 번 들춰봤지만 긴급 연락처는 모두 연결되지 않는 번호였다. 할머니, 가족분들과 연락이 되지 않네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미자는 잠시 맑은 눈빛을 보이며 대답했다. 애들이 바쁠 거예요. 진경이는 공부하느라, 동진이는 친구들이랑 노느라, 진수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애들이 올 거예요. 수지는 미자가 밥을 뜨는 모습을 지켜보며 서류처를 다시 뒤적였다. 입소 당시의 기록을 보니 미자는 홀로 지내다 쓰러져 병원에 실려온 후 이곳에 입소했다고 되어 있었다. 발견 당시 그녀의 집은 오래된 사진들과 아이들 옷가지로 가득했지만 연락 가능한 가족은 없었다. 미자의 입소 서류에는 자녀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한 명의 입양 기록이 남아 있었다. 수지는 주민센터에 연락해 진경과 동진의 최신 주소를 찾았고 진수의 경우 입양 기관에 문의해 그가 미국에 입양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분의 소원을 꼭 들어드리고 싶어. 수지는 전화기를 들며 다짐했다. 수지는 자식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무응답이었다. 수지는 세 사람의 무반응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미자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세 사람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김미자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세요. 생일날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싶다고 하셨어요. 40년 전 미자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진 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전업주부로 살던 미자는 40의 나이에 세상과 맞서야 했다. 그때 진경은 고등학생, 동진은 중학생, 진수는 5살이었다. 미자와 아이들은 짐을 싸들고 10만 원짜리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새 아이는 한 방에서 잠을 자야 했고 미자는 부엌 겸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다. 빚쟁이들은 날마다 허름한 월세방 문을 두드렸다. 김미자, 돈 갚아. 거친 목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어느 날 밤 한 남자가 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다. 애들까지 길거리로 내쫓고 싶어? 진경은 겁에 질린 진수를 끌어안고 방구석에 웅크렸다. 동진은 주먹을 쥐며 문을 노려봤지만 15살 소년이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미자는 빚쟁이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진경은 학교 가는 길에 낯선 남자들의 시선을 느끼며 두려움에 떨었다. 엄마, 저 아저씨들이 왜 자꾸 우리를 따라다녀요? 진수가 미자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진수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미자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미자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공장에서 일했지만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웠다. 하루벌이로는 새 아이의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들었다. 진경은 어머니가 새벽에 나가고 늦은 밤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대학 진학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엄마, 나도 일할게요. 진경이 어느 날 저녁 말했다. 안 돼, 진경아. 너는 공부해야 해. 무슨 공부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공부를 해요? 결국 진경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식당 서빙 일을 시작했다. 나 학교 안 가도 돼. 나도 돈 벌게. 18살 소녀는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해야 했다. 손님들의 짜증과 욕설을 들어가며 받는 하루 품삯은 3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동지는 학교에서 우리 반에 빚쟁이 아들이 있다는 소근거림을 들어야 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동지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집에 돌아와서는 울고 있는 진수를 보며 화를 냈다. 왜 자꾸 울어? 시끄럽게. 형아, 무서워. 뭐가 무서워? 그냥 조용히 있어. 미자가 일에서 돌아왔을 때 진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진경은 식당 일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며 동지는 방 한구석에서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다. 1년이 흘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자가 이자를 낳으며 빚은 더 늘어갔다. 어느 날 가장 무서운 빚쟁이가 미자를 따로 불렀다. 김미자 씨, 이렇게 가면 평생 갚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돈은 꼭 아줌마만 벌 필요는 없지. 잘 생각해 보라고. 미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 밤 미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진경아, 유성 슈퍼 아줌마가 그러는데 미국에 입양 보내면 잘 먹고 좋은 교육도 받을 수 있대. 여기서 끼니 걱정하고 사느니 진수를 위해서 입양 보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진경은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뭐라고요? 진수를 입양 보내요? 나도 벌잖아. 엄마, 우리 조금만 더 버텨봐요. 네, 진경은 울음을 터뜨렸다. 진경아, 미국에 가면 더 좋은 환경에서 거짓말이에요. 엄마는 진수가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잖아요. 며칠 뒤 미자는 진수를 데리고 입양 기관을 찾았다. 1980년대 서울의 낡은 사무실, 서류더미 사이에서 사회복지사가 물었다. 김미자 씨, 입양 동의서에 서명하시겠습니까? 진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겁에 질렸다. 엄마, 어디 가는 거야? 진수야,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엄마도 같이 가. 엄마는 나중에 갈게.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여다봤다. 부유하고 좋은 부모 밑으로 가는 거 맞죠?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유한 미국 가정에서 잘 키울 겁니다. 미자는 진수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진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싫어, 싫어. 안 갈래. 진수는 울며 매달렸다. 입양기관 직원이 진수의 손을 잡고 다른 방으로 데려갔을 때 진수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엄마, 엄마. 미자는 서류에 서명하며 눈물을 삼켰다.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질 때까지 미자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미자를 진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어이 진수를 보낸 거야? 학교도 그만두고 나도 벌고 있잖아. 엄마는 진수를 더 좋은 환경으로 보낸 거라지만 그냥 돈 받고 팔아버린 거야. 빚에 팔아 넘긴 거라고요. 진경아, 그게 아니야. 뭐가 아니에요? 입양비 받아서 그 돈으로 빚 갚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진경은 그 길로 집을 나갔다. 18살의 그녀는 친구의 집 다락방에서 지내며 혼자 살기 시작했다. 가끔 어머니와 동진이 걱정되어 집 앞을 서성이기도 했지만 발걸음을 돌렸다.
동진과 둘이 남게 된 미자는 밤마다 술로 괴로움을 달랬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진수가 너무 보고 싶어. 동진은 어머니가 변한 모습을 보며 실망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술만 마시다 잠드는 엄마를 보며 생각했다. 나는 안중에도 없구나. 누나랑 진수만 그리워하며 술만 마시는 엄마 따위 나도 필요 없어. 17이 된 동진도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떠났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고시원에서 지냈다. 미자는 홀로 남았다. 세 자녀가 모두 떠난 집에서 그녀는 매일 밤 울었다. 공장에서 돌아와 빈 집을 바라보며 아이들이 엄마 배고파요라고 말하던 목소리를 떠올렸다. 10수년 후 빚을 모두 갚았을 때 미자는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진경이 사는 곳을 알게 되어도 동진이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녀는 직접 찾아가지 못했다. 내가 연락하면 애들이 싫어할 거야.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갔다. 청소일, 식당일, 간병인까지 갖가지 일을 하며 홀로 늙어갔다. 노년이 되어 복지센터에 들어왔을 때도 그녀는 자식들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다만 가끔 고등어 조림을 먹으며 중얼거렸다. 우리 애들이 이거 좋아했는데. 진경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원룸에서 혼자 살았다.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한 후 딸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딸은 아버지를 따라가며 엄마는 할머니처럼 가족을 버리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 말에 진경의 가슴이 찢어졌다. 그녀의 삶은 매일 똑같았다.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며 저녁에는 남은 반찬을 싸와서 혼자 밥을 먹었다. 가끔 고등어 조림을 만들어 먹으며 어머니를 떠올렸지만 곧 화가 치밀어 올랐다. 돈 때문에 진수를 입양 보낸 게 용서가 안 됐다. 동진은 시장 한 모퉁이에서 과일 가게를 하고 있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과일을 떼어다가 저녁까지 장사했다. 그의 아내는 몇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동진은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나 따위 안중에도 없었어. 가끔 같은 나이 또래의 어머니와 함께 장 보러 오는 손님들을 보면 가슴이 쓰렸지만 그 감정을 억눌렀다. 진수는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IT 회사를 운영하며 큰 집에서 미국인 아내와 2 자녀와 살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다. 가끔 한국 음식점에서 고등어 조림을 먹으면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지만 그는 그 감정을 밀어냈다. 입양 가정의 부모님은 훌륭했지만 그는 늘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사 수진의 메시지가 세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다. 어머님이 생일날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싶다고 하셨어요. 옛날처럼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는 각자의 가슴에 묻어둔 기억을 꺼냈다. 고등어 조림 냄새, 어머니의 따뜻한 손, 그리고 함께 둘러앉았던 밥상. 진경은 며칠 동안 고민했다. 왜 이제 와서 4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엄마가 이제 와서 뭘. 하지만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다. 동진도 마찬가지였다. 과일을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생일상이라. 어렸을 때는 미역국이랑 고등어 조림을 꼭 해주셨는데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 기억을 지우려 했다. 진수는 한국어가 서툴러 수진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지막이라는 단어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는 컴퓨터 앞에서 한국행 항공편을 검색했다가 닫기를 반복했다.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후 다시 연락했다. 최진경 씨, 할머니가 매일 식당에서 빈 의자를 보며 우리 진경이는 언제 와? 하고 물으세요.
최동진 씨, 할머니가 과일 보시면 우리 동진이가 과일 가게를 해요. 라고 하시며 웃으세요. 최진수 씨, 할머니가 진수야, 우리 진수. 라고 가끔 잠꼬대를 하세요. 진경은 한 번만 갈게요. 동진은 그냥 과일 좀 갖다 드릴게요. 진수는 한 번 갈게요. 라는 응답을 했다. 수지는 세 자녀를 복지센터로 초대했다. 40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세 남매는 서로를 알아보면서도 어색했다. 진경은 나이가 들어 어머니를 닮아가고 있었고, 동진은 거칠어진 손으로 과일 봉지를 꼭 쥐고 있었으며, 진수는 정장 차림에 어색한 한국어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누나. 형? 어머, 진수야. 이렇게 컸구나. 그래, 잘 살았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수진이 제안했다. 어머님이 기억하는 가족 생일상을 함께 준비해 보시죠. 진경은 고개를 돌렸다. 우리가 왜? 동진은 한숨을 쉬었다. 이런 걸 왜 해야 하는지. 진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세 사람은 마지못해 역할을 나눴다. 진경은 반찬, 동진은 과일, 진수는 미자의 낡은 집을 수리하기로 했다. 진경은 40년 만에 어머니가 살던 동네를 찾았다. 그곳은 재개발로 대부분 허물어졌지만 미자의 작은 집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벽지는 벗겨지고 바닥은 삐걱거렸지만 부엌 한편에는 여전히 낡은 냄비와 식기들이 남아 있었다. 진경은 시장에서 고등어를 사며 어머니의 손맛을 떠올렸다. 간장 양념에 파 조금, 고춧가루 반 숟갈. 그녀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40년이 지났지만 어머니의 레시피는 생생히 기억났다. 진경은 고등어를 손질하며 눈물이 났다. 진경아, 내장을 잘 긁어내야 해. 깨끗이 긁어내야 비린내가 안 나. 동진은 가게에서 과일을 챙기며 투덜거렸다. 이 나이에 뭔 생일상이야. 하지만 그는 어머니가 좋아하던 배와 사과를 정성스럽게 골랐다. 40년 전 가난한 시절에도 생일이면 어떻게든 과일 한두 개는 사다 주셨던 기억이 났다. 진수는 한국에 도착해 어머니의 집을 보며 충격받았다. 미국의 큰 집에 살던 그에게 그 작은 집은 너무나 초라했다. 이 집에서 우리가 살았다고? 그는 영어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작업하는 동안 어린 시절의 기억 조각들이 떠올랐다. 이 작은 부엌에서 어머니가 밥을 하던 모습, 좁은 방에서 형과 누나와 함께 잠들던 밤들. 진경, 동진, 진수는 미자의 오래된 집에서 만났다. 40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세 남매는 서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진수야. 진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나, 오랜만이에요. 진수의 서툰 한국어였다. 그래, 많이 컸네. 동진이 어색하게 말했다. 세 사람은 각자 준비한 것들을 꺼내며 어색하게 대화를 나눴다. 진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수야, 좋은 부모님 만났어?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다. 응, 좋은 분들이야. 그는 한국어로 이어갔다. 하지만 늘 외로웠어요. 동진은 진경에게 물었다. 누난, 잘 살았어? 잘 살긴 뭘 잘 살아. 이혼하고 딸과 연락도 끊기고. 진경이 쓰게 웃었다. 너는? 나도 비슷해. 아내도 죽고, 애들은 각자 사느라 바쁘고.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세월이 느껴졌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진경이 씁쓸하게 대답했다. 치매의 복지센터에 계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솔직히 마주보기가 어려워. 동진이 고개를 저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화가 나. 나도 마찬가지야. 진수를 입양 보낸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진경이 말했다. 진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은 흐릿했다. 다만 어머니가 자신을 떠나보내던 그날의 슬픈 표정만은 또렷이 기억났다. 미자의 생일날이 됐다. 복지센터 식당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다. 수진이 특별히 준비한 자리에 진경이 만든 고등어 조림, 나물, 미역국, 그리고 흰밥이 차려졌다. 동진이 가져온 과일은 정성스럽게 깎여 접시에 담겨 있었다. 미자는 휠체어를 타고 식당에 들어왔다. 며칠 전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아 거의 누워 지냈지만 오늘만은 특별히 일어나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밥상 앞에서 흐릿한 눈으로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와, 우리 애들이 다 좋아하는 반찬이네. 그녀의 미소에 세 사람은 말문이 막혔다. 진경은 고개를 돌렸고 동진은 시선을 피했으며 진수는 눈물을 참았다. 세 사람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다. 미자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떴다. 손이 많이 떨렸지만 혼자서 하려고 애썼다. 우리 애들이 고등어 조림을 참 좋아하는데. 미자가 중얼거렸다. 이거 좀 싸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40년 전 그 시절에 있는 듯했다. 새 아이가 엄마 맛있어요 라고 말하며 밥을 먹던 그 시절. 엄마 많이 드세요. 진경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그날 밤 미자는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는 편안한 얼굴로 잠들었고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다. 장례를 마친 후 수진이 진경, 동진, 진수 앞으로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왔다. 할머니 유품이에요. 치매가 심해지신 후로는 누가 그 상자 가까이에만 가도 난리가 났었어요. 할머니한테 아주 소중한 게 들어있나 봐요. 진경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맨 먼저 눈에 띈 건 진경의 고등학교 교복이었다. 40년이 다 됐지만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그 밑에는 동진이 고등학교 때 썼던 교과서 한 권, 그리고 진수가 5살 때 그렸던 가족 그림이 있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속에는 엄마, 누나, 형,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상자의 맨 밑바닥에서 미자의 일기장이 나왔다. 낡은 공책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들이 빽빽했다. 진경이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펼쳤다. 1987년 3월 15일 진수를 입양 보낸 지 한 달이 됐다. 매일 밤 진수가 엄마 싫어, 안 갈래 하던 목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놈들이 진경이를 그런 곳에 팔아버리겠다고 했을 때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진수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1987년 4월 2일 진경이가 집을 나갔다. 엄마는 돈 때문에 진수를 팔았다고 소리치며 나갔다. 진경아, 그게 아니야. 엄마가 너를 지키려고. 하지만 말할 수 없어. 너까지 그 끔찍한 일을 알게 할 수는 없어. 1989년 1월 8일 동진이도 집을 나갔다. 술만 마시는 엄마가 싫다고 하더라. 맞는 말이다. 나는 정말 형편없는 엄마다. 하지만 진수 없는 집에서 정신을 차리고 살 수가 없어. 동진아, 미안해. 1999년 6월 20일 진경이가 사는 곳을 알아냈다.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찾아가고 싶지만 내 얼굴을 보면 더 상처받을 것 같아서 갈 수 없었다. 1999년 10월 10일 동진이가 시장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멀리서나마 보고 싶어서 갔는데 건장하게 자란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다. 그래, 엄마 없어도 잘 컸구나. 고맙다. 1999년 12월 25일 진수는 미국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크리스마스 선물 받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겠지? 진수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2000년 8월 14일 진경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축하해주고 싶은데 나타나면 기쁜 날에 상처만 줄 것 같아서 멀리서 축복만 빌었다.
2001년 10월 5일 진수의 생일이다. 진수가 벌써 성인이 됐겠구나. 미국에서는 생일에 파티를 한다던데 행복하게 지내고 있겠지. 미역국도 못 끓여준 못난 엄마지만 진수가 항상 행복하길 빈다. 2015년 3월 1일 동진이 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내 아들이 혼자서 그 슬픔을 견뎌야 한다니. 곁에 가서 위로해주고 싶은데. 2018년 11월 23일 요즘 자꾸 깜빡깜빡한다. 병원에 갔더니 치매 초기라고 한다. 죽기 전에 우리 진경이, 동진이, 진수와 밥 한 끼 먹을 날이 올까? 2020년 2월 14일 복지센터에 들어왔다. 여기 와서도 애들 생각만 난다. 진경이는 잘 살고 있을까? 동진이는 건강할까? 진수는 나를 용서해 줄까? 그리고 매일의 일기 마지막은 항상 같은 문장으로 끝나고 있었다. 진경아, 동진아, 진수야. 어디서든 밥 굶지 않고 항상 행복하길. 미안하고 사랑한다. 일기장의 여백 곳곳에는 아이들의 이름이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다. 진경아, 동진아, 진수야라는 글씨가 치매로 흐려진 의식 속에서도 또렷하게 써져 있었다. 삼남매의 눈에서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러내릴 뿐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제서야 40년 전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절박했던 상황에서 최악을 피하기 위한 어머니의 눈물겨운 결단을, 그리고 40년 동안 혼자서 감당해온 죄책감과 그리움을. 그들은 어머니의 묘소 앞에 고등어 조림과 흰밥, 그리고 정성스럽게 깎은 과일을 올렸다.